17장 중국의 혼란, 외국 세력과 싸운 중국의 의화단 운동, 미국 사람들이 서부의 원주민 땅으로 쳐들어가고 있을 때 거대한 나라 중국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침략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중국으로 침투할 틈을 노려왔고 미국도 구경만 하고 있진 않았어.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은 미국과 영국의 상선들에게 항구를 열어주어야 했고 그 배들이 싣고 온 상품들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여야 했어. 한편 러시아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토를 빼앗고 있던 동안에도 중국 북부의 만주로 진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단다. 1897년에는 독일이 중국 남부로 진격해서 꾸이저우성을 점령하고 그 지역에 군대를 배치했고 1898년에는 영국이 황해의 주요 항구 도시인 웨이하이를 장악했어. 이런 서양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작은 한 무리의 중국 사람들이 비밀 단체를 만들었어. 청년 투르크당, 청년 불가리아당, 청년 이탈리아당 같은 서양의 비밀 단체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이 단체가 비밀 단체인 까닭은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않은 단체이기 때문이야. 이 비밀 단체는 애국심이 남달리 투철하지만 정부가 백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스스로를 의화단이라고 불렀어. 정의와 화평을 숭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야. 서양 사람들은 그들의 권법가들이라는 뜻의 복서스라고 불렀어. 그들이 하나같이 권법에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지. 그러나 그들은 권법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단다. 그들은 또 하늘의 신통력이 그들에게 힘과 기술을 주고 늘 그들을 보호한다고 믿었어. 그들은 적을 맞아 싸울 준비를 할 때에는 무화경에 빠지고 입에서는 거품을 토했대. 그들은 이 의식이 그들을 무적의 전사로 만들고 적의 칼날과 총알이 몸에 닿더라도 다치지 않게 한다고 믿었다는구나. 그들은 또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수천수만의 신병들이 그들과 함께 서양 침략자들을 물리칠 것이라고도 주장했어. 의화단 단원들은 싸움터로 진격할 때에 부청 멸량이라는 구호를 주문 외우듯이 외쳤는데 이것은 청나라를 붙들어 세우고 서양 침략자들을 무찌르자라는 뜻이야. 의화단 단원들은 외국인과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서양 선교사와 중국인 기독교도를 공격하기로 했어. 그들은 기독교도가 된 중국인은 국가 반역자라고 믿었어. 서양식 문물을 들여와서 중국의 오랜 전통을 파괴하는 데 앞장선 선교사들을 꿰매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지. 그들은 독일 선교사들을 맨 먼저 공격했어. 독일은 중국 중부 황허강 근처 일대에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견해 두었어.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아주 잘난 줄만 알고 대단히 멍청한 짓을 저질렀어. 그저 기독교나 전파하고 말도르신 것을 그들이 그 지방 정부의 일에 끼어들었던 거야. 그들은 이웃의 중국 사람들에게 기독교도가 된다면 아직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과 혹시라도 재판을 벌릴 일이 생길 경우 반드시 이기도록 독일 사람들이 뒤에서 도와주겠노라고 약속했단다. 서양 사람이 중국 사람의 일에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 이전부터 붕괴하고 있던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독일 선교사의 그러한 소행을 곱게 봐줄 리가 없었지. 독일 선교사들이 공격을 받고 죽임을 당했어. 선교사들과 사이좋게 지내던 중국인 기독교도들도 무수히 살해당했지. 베이징 시내의 거리에서는 독일 대사가 의화단 단원들에게 걸려서 살해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 그는 의화단 단원들이 독일인에게 가한 폭력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항의를 하러 가는 길이었단다. 중국 정부는 의화단을 막으려는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어. 황제는 의화단의 봉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조정의 대다수의 관리들과 황제의 이모인 서태후는 속으로 이를 반기는 입장이었단다. 서태후가 중국의 실질적인 통치자였어. 황제는 그녀의 조카인 광서제인데 그는 즉위하자마자 백성들의 인기를 거의 잃었단다. 광서제는 중국의 정부, 법률, 교육, 화폐체계, 군대, 경찰 등 거의 모든 것을 확 바꾸어서 중국을 현대적인 나라로 만들려고 했어. 그래서 즉위한 지 불과 100여일 동안에 40개가 넘는 법령을 발표했단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변화를 꾀하려고 했던 거야.
아직은 대다수의 백성들이 중국이 현대적인 나라로 바뀐다는 것은 곧 중국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는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비슷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너무도 성급한 행동이었지. 이 사건을 변법 자강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이 정도만 이야기하기로 해. 광서제의 법령들에 대해서 조정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몹시 불안해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서태후는 군대를 모아서 황제와 그 측근들을 공격했어. 그녀는 개혁에 앞장섰던 6명의 대신을 체포해서 처형하고 황제를 궁궐 안에 거대한 연못 한가운데의 섬에 가두었어. 이제 그녀가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실권자가 되었는데 그녀는 중국으로 몰려오는 외국인들을 몹시 증오했단다. 의화단 단원들이 전국을 휩쓸고 다니면서 서양 선교사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철로를 뜯었어. 중국의 철도는 거의 전부가 유럽 상인들이 유럽의 돈을 가지고 와서 놓은 것이었어. 유럽의 군대와 상품, 유럽의 제도와 관습을 중국의 한가운데까지 실어 나르려는 것이었지. 따라서 철로를 뜯어내는 일은 곧 중국에서 나날이 커져가는 유럽의 세력을 제거하고야 말겠다는 중국 사람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어. 세계의 여러 나라가 서태후에게 전가를 보내 반란의 무리를 막으라고 윽박질렀어. 서태후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단다. 하지만 그녀는 군대를 모아서 언제든지 싸우러 나갈 태세를 갖추게 했지만 의화단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진 않았어. 그녀는 의화단 단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퍽 마음에 들었던 거야. 겉으로는 서양 여러 나라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도 진짜로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말이지. 의화단의 기세가 더욱 거세어지자 중국 내의 수많은 외국인들이 베이징으로 도망쳤어. 베이징에는 여러 나라들이 공사관이라고 하는 사무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 관리들은 그곳에 함부로 출입하지 못한다는 게 관례였어. 그러니까 공사관은 서양 각 나라의 전초기지와 같은 것이었지. 그 공사관들은 자금섬 맞은편 동쪽에 사방이 벽으로 막힌 공사관 구역에 모여 있었단다. 외국인들은 제각기 그들의 공사관으로 도망쳐 들어가서 공사관 구역의 모든 출입문을 꼭꼭 닫았어. 그 직후에 의화단 단원들이 부청멸량이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베이징으로 진격해 들어왔지. 서태후는 의화단 단원들을 막으려고 군대를 보냈을까? 아니야. 그녀는 오히려 그들이 편안히 들어와서 공사관 구역을 포위하도록 내버려 두었단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부터 서양의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선언했어. 공사관 구역이 포위되었어. 그 안에는 모두 합쳐서 거의 500명에 이르는 외교관과 기자와 선교사가 있었고 8나라에 450명가량의 병사가 있었어. 또 3,000명의 중국인 기독교도도 그곳에 피신해 있었으며 150마리의 경주마가 있는 거대한 마구간이 있었어. 포위된 외국인들은 나중에 식량이 떨어지자 그 말들을 잡아먹었대. 베이징의 공사관 구역이 포위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졌어. 각국의 군대가 자기 나라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베이징으로 진격할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어. 가장 많은 군대를 보낸 나라는 러시아였어. 러시아는 마침내 중국 땅에 군대를 들여보낼 핑계가 생겼다면서 흥분했던 것이야. 그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보낸 나라는 일본이었고 그 다음은 미국이었어.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 군대에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합세했어. 중국 해안에 상륙한 1만 9천 명의 병사가 베이징으로 진격했어. 그들은 도중에 곳곳에서 의화단의 기습을 받았지만 하여간에 베이징을 향해 밀고 들어갔어. 공사관 구역이 포위된 지 2달이 지난 1900년 8월 14일에 각국 연합군이 베이징에 당도했어. 하늘의 신통력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주문을 외면 칼날에도 다치지 않고 총알에도 다치지 않는다고 믿는 의화단 단원들이 외적을 맞이하러 나갔어. 그런데 외국 병사들이 쏜 총알에 단원들이 마구 쓰러졌어. 외국 병사들은 중국의 조정이 있는 자금성의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들 중 하나로 꼽히는 여름 궁전을 불태워버렸어. 서태후는 연못의 섬에 가두어두었던 황제를 데리고 한족 여인의 모습으로 머리를 모양을 바꾸고 시골 안악내의 옷차림으로 변장한 뒤 간신히 자금성을 빠져나와서 수레를 타고 멀리 피신했어. 베이징에 남겨진 조정의 관리들이 외국 군대를 맞이해야 했어. 그들은 외국 연합군이 베이징에 머물지 않고 제각기 본국으로 돌아가면 의화단 단원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하겠다고 약속하고 중국이 전쟁을 선포했던 것은 서태후가 자기 맘대로 저질렀던 짓일 뿐 중국 조정의 공식 결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
또 관리들은 연합국과 조약을 체결했는데 의화단 단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시시콜콜이 밝히고 의화단에게 협력했던 관리들을 색출해서 처벌할 것이며 공사관 구역의 성벽을 강화하고 파괴된 철로를 보수하고 3억 3,300만 달러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었단다. 다시 한번 서양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나란히를 장악하게 되었어. 그런데 영국은 마치 모든 것을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처럼 생색을 냈어. 영국의 한 관리가 중국 사람들한테 의화단 운동 이후 중국의 진로에 관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글을 썼던 거야. 중국을 분할하자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고, 두 번째는 청왕조를 다른 왕조로 바꾸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존의 청나라 통치자를 그대로 두고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부리자는 것이었어. 세 번째 방안이 중국에게는 그나마 가장 나은 것 같았어. 그래서 서태후가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오게 됐어. 서태후는 이제부터는 학교에서 서양의 문물과 사상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해야 했고, 중국의 전통적인 관습 몇 가지를 불법화하는 조서를 내려야 했는데, 특히 전족을 엄격히 금지했단다. 그녀는 또 중국의 관리들을 외국으로 보내서 서양의 헌법과 정부 제도를 배우게 하라는 요구도 물리칠 수 없었어. 청왕조는 의화단 운동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고도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7년 후에 서태후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갓 3살밖에 안 된 푸이라는 이름의 어린 왕자가 황제가 되었어. 그러나 중국은 이미 서양의 사상들에 의해서 무너져가고 있었어. 푸이는 청왕조의 마지막 황제일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마지막 황제가 되어야 하는 운명을 바로 앞두고 있었단다. 러시아와 일본이 맞붙은 러일 전쟁.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1만 9천 명의 병사가 중국 해안에 상륙했을 때 러시아군과 일본군은 같은 편이었어. 그 후 두 군대가 나란히 베이징으로 진군하여 의화단과 싸웠으니까. 그러나 의화단 운동이 진압된 이후에 러시아와 일본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었어. 두 나라는 중국의 일부를 서로 더 많이 빼앗으려고 기회를 노렸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던 거야.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의 차르는 니콜라이 2세였어. 폭군으로 이름을 날렸던 아버지 알렉산드르 3세로부터 그가 권좌를 물려받은 지 어느덧 6년이 지났어. 니콜라이 2세가 다스리는 동안 러시아는 중국 땅에다가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했단다. 중국 북동부 만주 지방의 대도시인 하얼빈에서 남쪽으로 황해 북쪽 해안의 항구 도시 다롄까지를 잇는 철도가 그것이었어. 러시아는 중국을 구슬리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해서 다롄항을 99년 동안 세를 내었어. 러시아가 거액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앞으로 거의 한 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다롄항을 사용하기로 했던 거야. 러시아에겐 다롄항이 꼭 필요했어. 병사와 군대의 식량과 여러 가지 군사 물자를 러시아의 해안지대로 운반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태평양을 통해 배로 실어 나르는 것이었어. 러시아는 태평양으로 바로 나간 항구를 극동 지방에 하나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항구는 너무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물이 꽁꽁 얼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는 1년 중 아무 때나 군대와 물자를 운반하기 위한 항구를 찾다가 다롄항을 눈독 들였던 거야. 그리고 다롄항만큼이나 그 철도도 중요했어. 태평양을 거쳐 황해로 들어온 러시아 배들이 다롄항에 병사들을 내려놓으면 그 병사들은 거기서 기차를 타고 만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지. 러시아 군대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만주를, 정확하게는 중국 북동부 3개의 성을 점령하고 있었지만 병력의 규모가 아주 작았어. 그래서 철도가 완성되면 쉽게 병력을 늘려서 대군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중국 땅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다롄항과 그 철도는 아시아에서 영토를 차지하려는 러시아의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수단이었어. 의화단 운동이 끝난 뒤에 니콜라이 2세는 이제는 러시아가 조선을 장악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결심했어. 러시아가 조선을 장악하려고 들었던 것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었어. 조선의 왕후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에게 동맹이 되어달라는 전가를 보냈다가 슬픈 운명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했지. 일본이 그 사실을 알고 왕후를 살해했지. 일본은 러시아가 조선과 동맹국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그렇게 된다면 조선이 러시아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보았던 거야. 일본은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그들의 판단을 외교를 통해서 러시아에게 알리려고 했어. 그래서 대사들을 잇따라 모스크바로 보내서 니콜라이 2세에게 이렇게 말했지.
자렌항에서도 만주에서도 군대를 물리신다면 일본은 폐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입니다. 아주 정중하게 들리는 이 말의 진짜 뜻은 그 군대를 가지고 조선에 쳐들어갈 생각일랑 절대로 하지 마시오 라는 것이었어. 니콜라이 2세는 다롄항에서 러시아 군대를 물릴 생각이 전혀 없었어. 그러자 일본은 대사들에게 러시아 황제의 말은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다며 당장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했어. 이것은 외교적인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었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파견한 대사를 불러들일 경우 그것은 대개 곧 두 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란다. 차르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 일본은 수세기 동안 문을 꼭꼭 닫고 고립된 채로 지내왔고 군대도 아주 구식이었어. 천황이 다시 권좌를 되찾은 메이지 유신 때 비로소 군대를 신식으로 바꾸기 시작했을 뿐이었지. 러시아는 일본이 사무라이로 구성된 전통적인 군대를 버리고 서양에서 들여온 무기로 무장한 급료를 받는 병사로 구성된 신식 군대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군대는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보았던 거야. 다롄항의 러시아 군대 장교들은 전함들과 병사들에게 특별 경계령도 내지 않았어. 일본이 감히 먼저 공격을 해오지는 못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야. 게다가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영국과 프랑스 다음으로 대규모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게 실수였어. 1904년 2월 8일 자정이 다 되어가던 무렵이었어. 자롄항에 정박한 러시아 군함들은 고요 속에 묻혀 있었어. 수병들이 함교에서 망을 보고 당번이 아닌 병사들은 배의 침대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어. 군함에서 비추는 탐조등들이 어둠에 잠긴 바닷물 위를 휩쓸고 다니는데 잔물결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탐조등 불빛이 닿은 곳 넘어 칠흑처럼 어두운 바다에서 일본의 구축함들이 항구를 향해 소리를 죽인 채 다가오고 있었어. 일본 함대의 사령관은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었는데 그는 매우 치밀한 데다가 두려움이라고는 모르는 성격의 소유자였어. 그는 일본 정부로부터 전쟁을 시작해도 좋다는 허락을 이미 받아가지고 있었어. 일본 정부는 그에게 러시아 정부에게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하지 말고 곧장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키라고 명령을 했단다. 일본의 사무라이는 전통적으로 너의 칼이 상대방보다 짧으면 한 걸음을 더 내디뎌라 라는 말을 신조로 여겨왔는데 지금 일본 정부가 바로 그런 식이었어. 그들의 군대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만큼 강하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적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하자는 것이었지. 도고 제독이 보낸 첩자들은 자롄항의 전함들과 요새들이 일본군이 먼저 공격을 해올 것이라 예상하고 삼엄하게 대비를 하고 있더라고 보고했어. 그러나 그건 첩자들이 잘못 본 거였어. 러시아군은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고 있었거든. 그러나 도고 제독은 러시아의 전함들이 일본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공격을 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고는 함장들에게 엔진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불빛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했어. 일본 구축함들을 갑판에 불빛을 모두 가리고 굴뚝에서 불똥 하나라도 튀지 않도록 조심했단다. 자정 직후에 맨 앞에 선 구축함의 함장이 포를 쏘는 병사에게 신호를 보냈어. 어뢰 한 발이 발사되고 가장 가까이 있던 러시아 전함을 정통으로 맞췄어. 해변에서 러시아군의 장교들이 폭발음을 들었어. 그런데 그들은 왜 하필이면 이 한밤중에 전함들이 포 쏘는 연습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렸대.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해변에서는 어느 누구도 일본군이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단다. 일본군은 16발의 어뢰를 쏘았어. 러시아 전함 중에서 단 3척만이 어뢰를 맞았는데 그 중에서 2척이 러시아 해군이 제일 아끼는 전함이었어. 다롄항을 공격한 것이 전쟁의 시작이었어. 러일 전쟁이 시작된 곳은 정확하게는 리순항이야. 리순은 현재 다롄에 속해 있어. 도고 제독은 그 후 여러 차례의 해전에서 러시아 전함들을 연거푸 격침시켰단다. 첫 공격이 있은 지 석 달 후에 일본 해군은 러시아 해군의 기함인 페트로파블로프스크 함을 거꾸러뜨렸어. 그 배에는 러시아 해군 함대의 사령관인 제독이 타고 있었어. 배가 가라앉았는데 제독은 보이지 않았어. 배가 사라진 바로 그곳에 그의 군복만이 떠 있었대. 제독의 표장이 양쪽 어깨에 말짱하게 달린 채로. 러시아 해군은 가장 경험 많고 가장 유능한 지휘자를 잃은 것이었지. 일본 군함들이 148일 동안 다롄항을 봉쇄했어. 마침내 다롄의 러시아 군대는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일본의 육군이 상륙해서 만주의 러시아군을 향해 진격했단다. 그리고 펑티엔이라는 곳에서 두 군대가 대판 붙었어. 이 전투는 이때까지 땅 위에서 벌어진 전투 중 최대의 전투였고 차르의 군대가 큰
패배를 당했어. 1905년 5월 27일에 러시아 함대는 여전히 도고 제독이 지휘하는 일본 함대의 마지막 공격을 받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거대한 전함들이 거꾸로 뒤집혀서 가라앉았고 배에서 뛰어내렸다가 살아남은 수병들은 뒤집어진 배의 저쪽 아득히 먼 수평선으로 막 넘어가는 핏빛 석양의 장엄한 광경을 묘사한 글들을 남겼단다. 전쟁이 끝났고 일본이 이겼어.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중재, 서로 다투는 사이에 화해를 붙임에 나서서 평화회담이 시작되었어. 러시아는 조선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했고 또 그동안 점령하고 있던 만주의 일부와 다레난과 극동지방의 몇몇 지역을 일본에게 넘겨주어야 했어. 1905년 8월에 미국 뉴햄프셔 주 포츠머스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평화조약을 맺었어. 수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비용을 치른 그 전쟁에서 러시아는 육군과 해군을 합쳐서 40만 명의 병사를 잃었단다. 이 전쟁을 러일 전쟁이라고 불러. 일본은 아시아로 진출하려는 러시아의 의도를 완전히 꺾어버렸어. 유럽의 군대가 아시아 나라의 군대와 싸워서 진 것도 이 전쟁이 처음이었지. 그리고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동양의 선두주자가 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가 다 알게 되었단다.